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부실 수사와 섣부른 판단으로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소재를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로비 의혹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간병인을 고발하고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해 윗선을 향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했다는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이른바 그분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인터뷰를 위해 한번 만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부실한 검찰 조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우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곽 의원으로부터도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를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제 김 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갑작스럽게 주장을 바꾼 데는 수표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법정에서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도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지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씨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확보한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선정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 소재를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비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된 데다 파손도 심해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옛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구체적인 행방을 확인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과 2015년에도 사용한 휴대전화인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이나 사진 등 유의미한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새 휴대전화 찾기와 함께 앞서 확보한 휴대전화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9층 높이에서 던져 기기가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우선 외형과 메인보드 등을 단계별로 수리한 뒤 조만간 포렌식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은 불찰을 인정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대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부산 해운대 LCT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민을 위해 공공이익을 환수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쟁 추모 공간을 참배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 LCT 사업은 1조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독식한 것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비해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절차와 사유가 대부분 적법했다면서 징계 사유에 비하면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경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게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 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대선 일정과 맞물려 징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두고 대선 주자 대리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냐고 의심했고 검찰은 아직은 수사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나는 잘했다 라고 뻔뻔하게 우겼던 그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방어선을 쳤습니다.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요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윤 전 총장 가족 등이 관련된 수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이 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뚜렷한 한방 없이 정치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주 경기도 국감엔 이재명 지사의 출석까지 예정돼 있어서 여야의 대선 주자 대리전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행정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의 공개 사과와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윤 전 총장에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판결한 판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전 총장을 엄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승복선언 하루 만에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앞으로 선대위에 합류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경선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선 후유증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 넥타이를 맨 이낙연 전 대표가 나흘간의 자맹을 깨고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승복선언 하루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지들을 모멸하고 인격을 유린하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물며 지지해 주신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 이재명 후보를 축하한다는 입장문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향후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본선을 대비한 원팀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 절차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거고요. 당무의 결정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지지층 가운데 14%만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40%는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택하겠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위로를 전하며 당을 하나로 묶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좀 긴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선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이낙연 후보님과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아직은 이재명 캠프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5천억 원에 이를 만큼 가계대출은 폭증세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가계의 부도 위험을 높이고요. 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금융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값 급등 원인도 가계대출 급증으로 판단한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6%대로 잡고 금융기관에 이를 지킬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6%대 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석 달간 전체 금융권이 월평균 6조 3천억 원 대출이 가능하나 이것은 올해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에 10조 5,9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이 속속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했고 전세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한 집단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금융당국도 6% 선을 넘더라도 대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말 되면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또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당국이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자 지난 8월 24일부터 전세대출 등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했던 5천억 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중 신냉전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타이완이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미국,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는 내년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가진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웨이 최고 경영자는 TSMC 고객사와 일본 정부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TSMC의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 중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액은 8천억 엔, 약 8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절반을 부담할 경우 4천억 엔, 약 4조 2천억 원을 내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될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소니 등 일본 기업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TSMC 신공장 유치를 계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성기인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했던 일본은 관련 산업 육성 정책에 실패하는 바람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현재 1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투자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TSMC가 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반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동참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워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상원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 행위에 대해서 수익의 1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검색어 서비스 시에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후발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512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832명보다 320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1,235명, 비수도권이 277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62명, 인천 96명, 충북 44명, 대구 38명 등입니다. 코로나19 환자 54명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 중국 국적의 간병인 1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병인 A씨는 지난 5일과 6일 영등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1차는 음성, 2차는 양성으로 판정됐지만 1차 음성 결과서를 내고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간병인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조정안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확대 등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방역 완화 혜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적용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지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에서 288만 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건데요. 방역당국은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추세를 볼 때 조만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288만여 명.
313만 명이었던 전주와 비교해 6.9% 줄어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한 주간 확진자 수는 65만 3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11.6% 줄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일본 역시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수는 6,311명으로 전주 대비 46% 급감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2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 대비 41.3%의 급증세를 보였고 영국도 3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신규 환자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접종률이 급상승,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감소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임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델타 변이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델타 변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률만 높아지면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현재 완료율은 61.6%에 달합니다. 이달 안으로 70%를 달성하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쯤 이런 제한이 사라질지에 대해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85%를 제시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 금지 없이 영업 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기초 재생산 지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초 재생산 지수가 수도의 수준인 5.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접종률이 이론적 모델에 따라서 85%. 접종 완료율 85%가 되면 방역을 풀고 마스크를 벗어도 델타 변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까지 접종을 마쳐 완료율 85%를 달성한다고 해도 백신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100%가 다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델타 바이러스 갖고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못해요. 거의 100% 맞아도 안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접종 완료율이 83%에 달하는 싱가포르도 하루 확진자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미접종 그룹이 밀집된 예외적인 사례라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특히 수도권과 인구 밀도가 매우 유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는 전파력도 높고 돌파 감염 사례도 예방접종의 항체량이 떨어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률 상승에 따라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서서히 풀더라도 정부가 또 다른 백신이라고 강조해온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또 기저질환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젊은 성인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맞추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FDA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강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14일 보건 전문가들이 델타의 영향을 초월하는 변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는 전염성 등에서 가장 강력한 변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10살 아들을 둔 김모 씨. 지난 7월 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세 치료를 위해 아들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같은 병동에 있는 60대 환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면담 시간에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 자체가 다 원망스러웠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같은 층에 입원한 60대 환자 A씨가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어디로 가자고 했어? 6층 번째 거기. 6층? 밤에 두 번째? 응. 다크베이스 여기 엉덩이랑 뽀뽀. 병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CCTV에는 A씨가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분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나오거든요. 들어갔다가 한 3분 있다가 한번 나오고 들어가서 뭐 한 2, 3분 있다 또 나오고. 피해 아동은 A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날마다 번번이 라면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가지고 간 것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라면을 준 거야. 그 할아버지가 라면을 왜 준 거야? 이게 뽀뽀했다고. 병원 측은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와 피해 아동이 머무는 층을 분리했습니다. 폐쇄병동이라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병동인데도 병원의 관리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찰 수사를 정확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봐야겠죠. 부모는 당장 병원을 옮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습니다. 간호조사에 따로 있는 병원을 저희도 좀 찾아봤어요. 치료가 없어서 저희도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찰은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신선식품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가운데 일부를 자사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개통 5년이 넘도록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객이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차라리 철거하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소형 열차가 지상에 만들어진 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도시명 자기부상 열차의 실제 운행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용유역 사이 6km 구간을 잇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지난 2016년 초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150억 원이 들었고 인천공항 시설 관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추가 건설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 등 큰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에도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사용하는 데 그쳤고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에는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개통 첫 해 2만여 명이 이용할 것이라던 예측을 턱없이 빗나간 수준입니다. 운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인천시, 인천공항공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성이 없다였습니다. 단축 운영부터 구간 축소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사업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부정일색이었습니다. 사업성도 형편없습니다. 추가 건설이나 수출 실적은 전혀 없고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안전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자기부상철도를 유지했을 때 앞으로 30년 동안 5,300억 원 넘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인데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운행 중단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달리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개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쾌청했던 가을도 잠시 오늘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까지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7.3도, 대전은 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서울과 광주 22도, 대구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에는 역대 가장 빠른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간축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권고로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통상적으로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부실 수사와 섣부른 판단으로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소재를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로비 의혹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휴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832명보다 320명 적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1,235명, 비수도권이 277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62명, 인천 96명, 충북 44명, 대구 38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한 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간병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 지난 9일 병원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등 54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간병인 한 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병인은 60대 중국인 남성 A씨로 지난 5일 첫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날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직접 확진 통보를 받고도 전날 나온 1차 음성 결과만 가지고 남양주시 요양병원에 취업한 겁니다. A씨가 취업한 당일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전수검사도 시행했지만 A씨는 이미 퇴근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입사하신 당일에 보건소 쪽에서 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대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그 전수검사 대상에서 빠지셨나 봐요. 양성 판정 통보 후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보건소 신고로 수배가 내려졌고 소재가 파악됐을 땐 이미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위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수배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전날 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완료율 70%에서 85%까지 단계별로 일상 회복의 수준을 높여간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오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2차 접종 위주로 진행돼 접종 완료율은 6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인 70% 접종 완료를 앞두고 정부는 일상회복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3단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70%에서 80%, 85%까지 올라가는 데 맞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생업시설과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으로 방역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차 접종률이 78.3%에 달한 만큼 한 달 뒤에는 접종 완료율이 80%까지 도달하게 돼 단계별 위드 코로나의 시간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상회복준비위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접종률 외에 의료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은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5%가 됐는데도 뭐 싱가포르 같이 치명률이 지금 싱가포르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0.1 수준에서 유지하다 0.6으로 최근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방역 수칙 완화를 최대한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하자는 대원칙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큰 틀에서 현 단계가 연장되지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실내 체육시설과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현 체계에서 마지막 단계 조정인 만큼
3주 연장도 고려됐으나 2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각 14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또 기저질환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젊은 성인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FDA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권고로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통상적으로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난 겁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앞서 검찰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하고 성남시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김 씨 측은 녹취록을 놓고 법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녹취 파일을 틀려고 시도하자 김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시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지만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심사 전 김 씨는 재차 이른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특별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우선 기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윗선이나 50억 로비클럽 의혹 규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근 휴대전화에 이어서 예전에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던 2014년과 2015년에 썼던 휴대전화 소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하한보다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 당시 퇴임 이후 정치 활동을 시사한 발언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패소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대선 전국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껏 올렸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유죄 이런 말이죠.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고 그 몰락의 서막이다.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야 될 검사는 누구냐?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며 국민의 석고 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 주자로 만든 국민의힘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부분도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윤 갈등을 거치며 존재감을 키웠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일단은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야권 대선판에도 파장이 일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맡으실 생각? 조심하세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어제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표 소송인으로 나선 김진석 씨는 당원 4만 6천 명의 위임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건 당원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송영길 당대표가 후보 사퇴자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며 무리하게 4.4.5입 주장을 펼쳐 결선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행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처음으로 조우하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공식 면담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을 선언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강력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는 문 대통령과 첫 조우 자리였지만 개별 면담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지사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짧은 덕담을 건넸고 행사가 끝난 뒤 악수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 자체에 정치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긴 대화는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공식 면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도 관심입니다. 이 후보 측의 면담 요청으로 청와대는 일정과 형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가 이 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이자 미래 권력이라는 인증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회동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담 시점은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 민생과 경제 관련 대화가 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신머리 못 차리면 당을 해체해도 된다는 발언을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등 뒤에서 칼을 꽂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주 지역 토론회에 앞서 당원들과 만나 자신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당장 경쟁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만방자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아니, 이렇게 흠 많은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정치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 성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윤 전 총장과의 교감설이 돌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더 셋이나 짠 뜻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부터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대 진영의 그 프레임을 갖다 놓고 비리가 많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후보 사이 기싸움 아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설전이나 이런 것이 지지자가 우려할 정도까지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을에 있기 마련인 신경전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곧 있을 토론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따랐던 분당과 탈당 국면을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3차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에 개최되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 홍준표, 유승민 대 원희룡 후보가 1대1로 맞붙습니다. 본경선까지 예정된 세 차례 마스토론 가운데 이번이 첫 번째 순서로 후보들은 2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시간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 당 해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홍 의원이 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두 후보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네,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을 막아 피해를 키운다는 논란을 부른 전세대출 총량제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시작합니다. NH농협은행은 다시 대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5천억 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게 전세 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값 오름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집값 급등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집값 전망을 두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두 경제수장.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근 상황만 봤을 땐 일단 홍 부총리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모습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오름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세 역시 조금씩이나마 더딘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한 주 전보다 완만해졌습니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층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격 오름폭이 둔화된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유동성 축소에 따라 단기적인 안정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선 아예 집값이 하락한 곳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다만 나머지 65%는 오른 가격에 거래된 만큼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상승률이 약간 주춤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여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돌아갈 때까지는 수급 요인상 상승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두 11개 지구의 만여 가구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5달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24.58로 8월보다 2.4% 올랐습니다.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 자체로는 2014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6.8%나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1월 32.01%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두바이는 지난 8월 평균 1배럴에 69.5달러에 거래되었다가 9월엔 72.63달러까지 올랐는데 10월 들어서는 80달러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지난 4월부터 계속 2%를 웃돌았고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2% 중반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생산 차질과 같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공급 측 요인이 경기 회복세를 좀 제약을 하고 또 물가 상승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수입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타이완의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에서
어제 새벽 큰 불이 나 지금까지 4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남부 가오슝시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3시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건물 아래층 상가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건물 윗부분에 아파트 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과 연기는 10층이 넘는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키면서 4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7층부터가 아파트였는데 새벽에 단잠을 자던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120가구로 구조와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화재가 시작된 새벽 3시쯤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불이 1층에서 시작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파트에는 1인 가구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주체 선정을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네, 전라남도는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2억 원과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그리고 광주 신도심의 아파트까지 전남 담양의 복지재단 인수를 둘러싸고 오갔다는 금품 명세입니다. 지난 2009년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웃돕니다. 아파트는 회장님이 수표를 2차에 걸쳐서 2장을 1억 9,800씩 끊어서 준 것을 본인에다가 분양대금으로 입금을 시켜고 그 아파트를 사전에 이제 정해놓고 이제 형식 절차를 거친 거죠. 금품을 받았다는 복지법인의 전 당사자가 전남도청을 찾아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은 지난달 초. 내가 지난 세월에 어떻게 보면 대가성으로 이걸 5억하고 3억을 받았는데 13억을 받아가지고 로 선정은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한다. 제보를 받은 전라남도는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을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인권 침해 등 현저한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류상으로 이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담양에 있는 복지법인의 인수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은 결국 경찰의 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첫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받아들이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돈 때문이 아니라 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공소장이 일부 왜곡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구속심사를 앞두고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해댔고 피해자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하지만 강도살인과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도 원하지 않을 만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이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적시된 데 대해선 이 씨가 정말 죽은 건지 파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주사를 놓는 정도로 건드리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피해자 김모 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김 씨가 아들 등록금 400여만 원이 필요하다며 채무 변제를 요구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인 이 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는 겁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협박으로 느껴 두 번째 피해자인 김 씨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 추석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들에게 진정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강윤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CCTV 등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 장병들의 사인이 은폐되거나 왜곡됐던 사례 366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1984년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기록된 최모 소위는 알고 보니 선녀탕으로 불린 오물통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거의 3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동기생 40여 명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망인이 상무대에서 유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서 선착순 구보에 낙오되자 상당히 심한 얼차를 받았고 당시 유격대장이 집중적인 훈련 지시를 내리자 이를 지시를 받은 교관들이 망인을 소위 타겟으로 삼아서 집중적인 가혹 및 구타 및 가혹 행위를 가한 결과 망인은 유격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미 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관들은 망인을 나무에 묶어두거나 로프로 목을 묶은 채 개처럼 질질 끌고 다녔고 또 선녀탕이라는 우물통에 빠뜨리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고 군대 부실한 급식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어 왔죠. 국방부가 식자재 등의 수의 계약을 완전 폐지하고 경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의 계약으로 재료를 공급해온 농협, 수협, 축협이나 보훈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급식 메뉴에 장병들의 의사는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농수축협에서 수의 계약으로 공급한 식자재로 식단을 짰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좋지만 훌륭하면서 좀 맛있는 거를 위주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군대 부실급식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농수축협, 보훈단체 등과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온 식자재 등의 조달 계약이 2025년까지 완전 경쟁 방식으로 바뀝니다. 농수축협과의 수의 계약 물량은 내년에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점차 축소됩니다. 또 보훈, 복지단체와의 김치 등 급식류 수의 계약은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의 계약으로 배정해온 피복류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은 장병이 직접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는 대로 먹는 방식에서 원하는 걸 주는 방식으로의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농수축협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논란이 잇따랐던 군대 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선권을 잃게 되는 농수축협이나 보훈단체 등은 불만이 큽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8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을 통해서 취약계층 수험생들에게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열고 대입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수범 기자입니다. 빨간 선이 9월 가채점 결과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대입 요령을 설명하는 강사. 입시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영상입니다.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달 18일 수능을 치르고 나면 서울런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열어 대학별 전형을 분석하고 90명에게는 정시 전형을 대비한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 모든 회원에게는 입시 교육업체의 합격 예측 서비스도 제공해 수능과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추천 대학과 입시 전략 등이 담긴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좀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1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이런 학습에 이제 가이드를 준다는 점에서 좀 현장 반응은 긍정적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다양한 입시 교육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하늘 표정이 어두워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 서늘하겠는데요. 여기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오늘 오전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17.1도, 대전 16.9도, 대구 1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 대전 20도, 광주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낮 동안 체감 온도가 아침보다 더 내려가는 지역들이 많겠고요. 주말 밤사이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선으로 역대 가장 빠른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여기에 체감 온도도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르웨이 남부 소도시 콩스베르그에서 발생한 화살 공격은 테러 행위로 보인다고 노르웨이 당국이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으로 도심에서 사냥하듯이 활을 쏴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2만 6천 명의 소도시 콩스베르그. 도심 거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 콩스베르그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활을 쏘아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마치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Nei, altså, jeg visste ikke hva som var på gang og skjedde, så nei, jeg skjønte ingenting. Men da jeg fikk vite etterpå hva som skjedde, så ble jeg jo redd, livredd.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 치안국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Det er ingen tvil om at selve handlingen framstår som om det kan være en terrorhandling, men det er viktig nå at etterforskningen går, og at vi får avklart det som motivene til den som siktet.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37세 덴마크 국적의 남성으로 이미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익 극단주의자가 폭탄과 소총으로 77명을 살해했던 노르웨이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범죄율이 낮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키워드는 모임 8인 확대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되는데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환 전 마지막에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요.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8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은 4+2, 저녁은 2+4식의 복잡한 기준을 단순하게 바꿔서 시간에 상관없게 만들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며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내거나 6명이나 8명이나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방탄소년단의 UN 공연비 미지급 논란이 뜨거웠죠. 저희 핫키워드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N 총회에 참가했던 방탄소년단에게 정부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논란의 불씨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방탄소년단의 공연비 지급 여부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문체부의 답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곧 지급할 계획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지급 완료라던 청와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보고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SNS에 사소한 절차상 지연이라고 반박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1세대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199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파크가 매각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야놀자를 선정했습니다. 야놀자는 여행, 공연, 쇼핑, 도서 등 인터파크 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여행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파크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구매 대행 자회사와 헬스케어, 바이오 등 일부 사업만 유지하게 되는데요. 누리꾼들은 한때 애용했던 인터파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새삼 코로나 피해가 실감난다라거나 야놀자가 이렇게 성장할 줄이야 라며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터키 프로축구 리그 입성 3개월 만에 몸값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민재는 올여름 베이징을 떠나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했습니다. 터키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고요.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 9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최근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가 매긴 시장 가치 650만 유로, 한화 약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적 직전에 200만 유로와 비교해서 3배 이상 상승한 액수인데요. 김민재는 지난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수들을 꽁꽁 묶는 철벽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힘과 스피드에 밀리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빅리그 팀들의 영입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832명보다 320명 적게 나타났는데요. 수도권이 1,235명, 비수도권이 27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3,0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명 등입니다.
오는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회의를 열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접종 이후 2, 3일은 안정을 취하고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내 활동 중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만장일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o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대상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의 인구 집단과 같습니다. FDA 자문위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와 얀센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 뒤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은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추진해왔지만 FDA 자문위는 그 대상을 좁혀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만 건 미만은 대유행 시작 무렵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여 건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반색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를 물리치면서 경제 회복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asking everyone who hasn't gotten vaccinated, please get vaccinated. That's how we put this pandemic behind us and accelerate our economic recovery. We can do this.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여름 시작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접종자가 7월보다 1억 명 가까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은 39개 주에서 입원율은 38개 주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무화 조치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또 모더나와 얀센 등의 추가 접종과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달 주춤했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그대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물가 상승과 물류 대란 등의 문제가 여전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등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최근 이 같은 추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곽 의원으로부터도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를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제 김 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갑작스럽게 주장을 바꾼 데는 수표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법정에서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도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지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씨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확보한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서 김 씨 출입 기록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법원 행정처에 발송했습니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자료엔 김 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과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선정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 소재를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비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된 데다 파손도 심해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옛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구체적인 행방을 확인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과 2015년에도 사용한 휴대전화인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이나 사진 등 유의미한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새 휴대전화 찾기와 함께 앞서 확보한 휴대전화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9층 높이에서 던져 기기가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우선 외형과 메인보드 등을 단계별로 수리한 뒤 조만간 포렌식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은 불찰을 인정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대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늘 31일 4년 만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놓고 일본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기시다 내각 강요 전원이 서명하고 일왕이 승인한 해산조서 낭독, 그리고 만세 삼창을 끝으로 중의원이 해산했습니다. 이로써 의원 465명은 모두 물러나고 오는 31일 새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300석 이상을 얻으며 압승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입니다. これから国民の皆様のご判断をいただ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大変厳粛な気持ちで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 불과 2달 전만 해도 코로나 대응 실패 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면서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석수가 줄긴 하겠지만 자민당이 과반은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새 내각 출범 효과가 남아있는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기시다 총리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야당들은 최대한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 여당과 1대1로 맞붙겠다는 각오입니다. そこから逃げた形での解散になったことは日本の民主主義のために甚だ残念である。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 살리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手元に入るお金がやっぱりちょっと増えてほしいっていうので。景気を立て直していくとかさ、言った人で今までやったことねえじゃん。 이제 막 출범한 기시다 내각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적 무관심 속에 코로나 2년을 거친 민심은 집권 자민당에 어떤 성적표를 안길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로 방영된 북한 군인들의 무술 시범이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서 국방발전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부대 행사로 군인들의 특공 무술 시범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들이 마치 차력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못이 가득 박힌 판 위에 누워서 배에 돌을 올려놓고는 그대로 해머로 내려칩니다. 돌은 부서지고 당사자는 멀쩡하게 고함을 지르는데요. 두 사람이 잔뜩 힘을 주면서 몸으로 철근을 구부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무술 시범을 참관했는데요. 만족스럽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외신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드라마틱한 시범이라고 전했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기뻐하는 김정은 앞에서 벌거벗은 병사들이 고개를 펼치는 기괴한 영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12도 중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첫 총격은 베이루트 남쪽 교회의 타유네 지역에서 지난해 대폭발 참사 진상조사 책임자인 판사교체 요구 시위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레바논군은 성명을 통해서 기독교도와 시아파 무슬림 거주 지역 사이에 원형 교차로를 지나는 시위대를 겨냥해 총격이 가해졌고 이에 교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 전 세계 50여 개 도시가 물에 잠기고 또 8억 명이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초고층 건물 밀집 지역인 중국 상하이 루자주이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던 쿠바 하바나 플라자 지역은 물에 잠겨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호주 아들레이드 공항도 일부 시설만 남긴 채 활주로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 높아졌을 때를 가정한 가상사진입니다.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연구팀이 각 도시 고도와 인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인데 자료를 보면 이런 기준일 때 세계 50여 개 도시가 침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상되는 피해 인구수는 8억 명에 달합니다. 연구팀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나라들로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간 석탄 소비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2도가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1.5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5도가 되면 극지의 얼음이 녹아 묻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그로 인해 온실 효과가 가속화해 다시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잔존하는 석유, 천연가스의 60%, 석탄의 90%를 2050년까지 채굴하지 않아야만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기온이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를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홍수와 폭풍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도시들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비용 문제가 뒤따라 저소득 국가들은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전국체육대회 5관왕에 오르면서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황선우는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혼계형 400m에서도 우승하면서 앞서 자유형 50m와 개인 혼영 200m, 개형 400m, 800m에 이어서 출전한 5개 종목에서 모두 정상에 섰습니다. 특히 개인 혼영 200m에서는 우리 선수 최초로 2분대를 찍어 박태환의 종전 한국 신기록을 7년 3개월 만에 단축했습니다. 황선우의 소감 들어보시죠. 전국체전 5관왕을 달성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또 MVP까지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단 또 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서 일단 기록을 깨 나가다 보면은 저에게 메달도 같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수영 선수 황선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의 열기를 되살릴 프로배구 시즌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남녀 모두 14개 구단이 6개월 동안 본배구 진출을 다투는데요. 여자부 도로공사, 남자부 우리카드가 우승 후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 4강을 함께 일군 여자 배구 스타들이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적수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되 우리 팀이랑 게임할 때는 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저한테 브로킹이 좀 많이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입담 대결에는 언니 동생이 따로 없습니다. 언니들 살살해, 우리가 할게. 새로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의 합류로 남자부와 같은 7개 구단 체제로 첫 시즌을 치릅니다. 감독들이 꼽은 우승 후보는 도쿄에서 맹활약한 박정아가 건재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지난 시즌 3관왕 GS칼텍스, 최근 컵대회 우승을 거둔 현대건설도 기세가 좋습니다. 일단 2시즌 동안은 저희가 GS를 한 번도 못 이겼고 이번 시즌은 저도 차상현 감독한테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남자부 7팀 가운데 5팀은 지난 시즌 우승을 아쉽게 놓친 우리카드를 경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네, 전력 누수가 없고 외국인 선수 알렉스도 그대로 함께합니다. 다른 팀보다 저희 팀에서 이제 주전 선수가 많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뽑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첫 해부터 V리그를 평정한 KB손해보험의 K타와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OK금융그룹의 레오가 벌일 외국인 거포 경쟁도 기대를 모읍니다. 프로배구는 내일 지난 시즌 남녀 챔프전 맞수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GS칼텍스와 한국생명의 맞대결로 팀당 36경기 봄배구를 향한 6개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며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오늘 충청 이남과 또 영동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40mm, 충청 이남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은 17.1도, 대전 16.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서울과 강주 22도, 대구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에는 역대 가장 빠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